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치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무소속 이상돈 의원 그리고 한겨레 신문 성한용 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한용 기자님 우리 2주 만에 뵙는데 2주 전 정치 상황과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로나 전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2주 전에는 뭐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어나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겠습니다. 총선 얼마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뭐 정부 여당으로서는 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지금 그런 정치적인 유불리 따질 때는 아닙니다. 예. 일단 국민들의 그 생명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일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예. 정치적 유불리 따질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지금 이번 주말쯤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영수회담 여야 대표회담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 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초당적으로 뭐 협력한다고 해서 예. 이 사태가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실 뭐 정당과 정치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다만 이걸 가지고서 괜히 정치적 공방을 해서 국민들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거 뭐 그건 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방역이라는 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도 그로 인한 이제 어떤 공포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제 정치 또 우리 정부에 대한 이제 신뢰가 지금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국민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걸 좀 잡아주고 뭐 이런 건 굉장히 좀 필요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선거 생각을 각 정당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야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입국을 왜 처음부터 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 번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반대 쪽에서는 야당은 왜 신천지를 언급하지 않느냐.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이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라고 이게 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신천지랑 연관이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돌이켜보면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 중국인 출입 입국을 금지했으면 낫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은 사실상 한중 교류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그걸 그렇게 과연 누구든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리고 실제로 중국인 감염 사례가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이게 국경을 틀어막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하죠. 그런데 그런 이제 방역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경을 아예 막은 나라들은 사실은 그 의학적으로 좀 많이 좀 후진적인 나라죠. 예.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이제 미국하고 일본 정도만 중국에서 이제 입국 금지를 시켰고요. 다른 유럽 쪽의 선진국들은 지금 중국 입국 금지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어떤 의료 시스템 같은데 좀 자신이 있다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그렇게 안 시킨 거고요.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입국 금지 시켰는데 지금 일본 상황이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걸 좀 초기에 좀 세게 대응하는 게 참 좋았겠다라고 이런 아쉬움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뒤늦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지금 이렇게 뚫렸고 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한 논리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과 신천지 커넥션 의혹 이거 지금 보수정에서는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허위사실이죠.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의혹을 누가 제기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름이 이제 뉴월드 새누리 신천지 뭐 이렇게. 네, 그 당시에 뭐 새누리당이라는 그 명칭을 지었을 때
좀 이런 거 하게 되면 상당히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신천지 특정 교단 이야기를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조금 빌미를 주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신천지를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도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신천지를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신천지 쪽을 얘기 안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이게 오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신천지 쪽 교세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쪽을 좀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이제 청도, 대구, 경북 이쪽에 좀 교세가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라고 딱 정확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뭐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요. 황교안 대표도 그런 부분 뭐 신천지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이 명칭 자체가 굉장히 주는 정치적인 함의 같은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19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대구시장께서 우한 폐렴이라고 안 하듯이 대구 폐렴이라고 제발 하지 말아달라. 너무 상처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황교안 대표는 지금도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사태 이렇게 얘기를 오늘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저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하고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걸 가지고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까 그냥 세계보건기구 또 우리 정부 의견대로 뭐 코로나19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는 그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마 그것 때문에 계속 우한 폐렴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한 폐렴이 아니라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번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역지사지해서 생각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그 종교의식장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 아랍에서 모스크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진 똑같은 모습, 더 이상의 모습을 뭐 이른바 몇몇 교단에서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게 취약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는 역지사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계속 주장했었는데 야당 쪽에서 역지사지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국가가 한국인 입국 금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글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그 나라는 특히 안보 문제, 출입국 문제가 굉장히 엄격한 나라 아닙니까? 나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그야말로 좋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국가 중에 정부나 민간이나 어떤 멘탈이 되겠다고 보죠.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구나 청도 출신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격리시키고 있고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도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측면이 있죠.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상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중국하고 중국 동포들의 문제라면 지금 우리 저 서울에도 중국인하고 중국 동포들 많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뭐 거기서 확진자가 뭐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한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퍼뜨렸다 이렇게 뭐 단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니 중국 사람들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 자,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은 크게 출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물었을 때 TK 지역에서는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각 지지층이 결집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정부 여당 책임이 크죠. 정부 책임이 큰 겁니다. 이제 이번 주 말에 또 여론조사 좀 더 나올 텐데요. 아마 정부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좀 더 높아질 겁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물론 제가 여쭤본 것은 분명히 그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을 텐데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냐?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지도 국정수행평가도 이번 주말에 좀 봐야 될 거고요. 저는 그것도 좀 빠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빠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뭐 지지층이 다 양쪽에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역시 선거에서는 그 중간층 뭐 5% 10%가 좌우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투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당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뭘 득점을 하긴 참 쉽지가 않은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너무 수했거든요. 예. 봉쇄. 예, 예. 이게 사실은 그 당에서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 예. 총리실에서 급하게 아침에 당정 회의를 하느라고 밤새 만들다 보니까 정부 행정용어 중에 봉쇄 정책이란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역 정책 중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해상 봉쇄 하듯이 이게 전쟁 용어거든요. 그 써서는 안 되는 말인데 이제 행정 용어로 봉쇄 정책. 이거를 이제 총리실에서 만든 문서에 있는 거로 아마 대변인이 그걸 거르지 못한 책임이 크죠.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바람에 아니 지금 이거 대구 경북을 그럼 다 뭐 저 지역 차단을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홍익표 수석 대변인 사퇴했죠. 예. 책임지고. 근데 그것은 또 이제 하필이면 홍익표 이제는 전 대변인인가요? 예. 과거에 그 설화가 많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귀태 발언을 했었나요? 귀태 예. 발언부터 예. 설화가 많아서 특히 이제 이런 뭐랄까 반감을 많이 불러일으켰죠. 예. 근데 그런 실수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안하고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총선이 지금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느냐. 일단 투표율부터 굉장히 저조할 거고 그 사람들 모인 곳에 나가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지금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60% 투표율 나오기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원래도.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전염병이 돌아왔을 때 그럼 과연 몇 프로 나왔겠냐. 그러면 그 저조한 투표율은 결국은 민의를 왜곡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총선을 연기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총선 연기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리고 또 며칠을 연기하겠습니까? 일주일 연기하겠습니까? 예. 2주일 연기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 논의는 좀 열흘이나 좀 지나가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 날 끝나나요? 5월 30일이 30일 끝나기 때문에 인가요? 뭐 한 달 늦게도 이론적으로는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입법부 공백 사태가 이제 전례가 없고요. 예. 또 우리가 그 전에 이거하고 좀 다른 경우긴 합니다만 6.25 전쟁 때도 대통령 선거, 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까지 치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선거는 치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진행자께서 이제 투표율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17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된 가운데 치러진 선거 때 60.6%. 그게 이제 최근 선거 중에 이제 높았던 투표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8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46.1% 뚝 떨어졌죠. 예. 이건 짐작컨대 그때 이제 정권을 놓친 쪽 지지자들이 투표를 대거 안 했다고 예. 봐야 되고요. 그 바람에 이제 한나라당이 많이 이겼죠. 그다음에 이제 19대 이제 대선 후보들이 좀 맞붙었죠. 박근혜, 문재인, 뭐 안철수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19대 투표율이 54.2%. 근데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장, 특히 50대들이 많이 갔던 걸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20대 때는 또 올라갔어요. 일단 새누리당 공천 파동이 있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공천, 또 국민의당 돌풍이 불었죠. 그래서 이때 58%까지 올라갔는데 아무튼 이때도 17대의 60.6%에는 미치질 못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유권자들이 화가 나서 누군가를 이제 심판해야 될 때 투표장으로 이제 몰려 나가는데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는 예. 아직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예. 것 같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네. 됐는데 이걸로 쭉 어떻게 선거 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슈가 또 뭐 워낙 한국 정치가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만일에 수도권까지 뭐 대구 경북권이 될 것 같으면은 이건 진짜로 걷잡을 수 없죠. 예. 그때는 민심 기반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율이 낮아질 것 같으면 아무래도 뭐 그 중간층 투표 유권자들이 기권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 이게 수습이 좀 지연되고 더 확대가 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좀 분노 투표자들이 더 많이 참가할 있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근데 아무튼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요. 예.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상돈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확산되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다 바라는 대로 한 일주일 내에 좀 진정세로 잡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예.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뭐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또 4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선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보자들이 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혹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건 이제 여야 문제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제 기존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신인들 간에 또 차이가 많이 예. 납니다. 지금 한참 정치 신인들은 이제 자기를 좀 알려야 되거든요. 예. 계속 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 그냥 인지도 높은 현역들이 더 유리한 것 유리하다.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신인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그런 상태고요. 예.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좀 뭐라 그럴까요? 왜 100m 미인이라고 하죠. 멀리 봤을 땐 좀 그럴듯한데 유권자들 접촉을 하면 할수록 표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코로나 덕분에 거꾸로 좀 득을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여야 간에 꼭 유불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선거 때마다 뭐 전통시장 다니고 사람 모이는 곳에 가고 이게 후보들의 역할인데 지금 올 수도 없대 버렸으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젠 두 달도 안 남았죠. 지금 이제 선거운동은 못한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겠느냐. 이미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은 이미 좀 고정 지지 정당이 있고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 뭐 장애가 한번 악수하고 뭐 그러면 이제 사진은 뭐 선거운동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서 만나는 유권자 빤합니다. 빤해서 사실 이게 저는 뭐 크게 영향을 주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그 이 교수님 말처럼 그 고정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찍을 정당이 있겠지요. 네. 근데 이제 중도층은 정해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특부동층 같은 경우에. 예, 이게 국회의원 총선거는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예. 1단계에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요. 물론 그게 훨씬 큽니다. 포션이. 그런데 예. 또 후보 변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후보 등록을 있겠죠. 한 다음에 예. 내가 아무리 저 당 지지하지만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못 찍겠다. 이런 인물 사람들은 대결. 투표장에 안 가는 거고요. 예. 또 반대로 내 저 당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 후보는 참 개혁적이고 젊고 괜찮다. 한 표 찍어줄까? 이제 이렇게 후보 부분이 있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그런 후보 변수가 좀 축소가 되는 예. 그런 영향은 있을 예. 겁니다. 아직 뭐 각 당의 선수들이 다 정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정치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4부 이어서 계속 정치 토론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3부에서 코로나 이슈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4부에서는 정치 이슈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코로나 이슈 얘기해 볼까요? 청취자 문자가 와가지고 226님께서 특정 종교단체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글쎄 어떤 정당이 뭐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뭐 크게 영향 줄 수 있는 것 같지가 않네요. 예, 예. 네, 그 문제 우리가 좀 굉장히 좀 간과했던 거죠. 예. 설마 아니 어떤 특정 교회에서 특정 종교단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226번님도 그렇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그 최근 차기 대권 적합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가 상당 폭으로 뛰었거든요. 그게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단호하게 해서 단호하게 한 것 네. 때문에 뛰어오른 게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역시 정치 지도자는 이제 위기에 실력 발휘를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신속하게 대응을 잘한 건 맞지요.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문제하고 정치적인 문제하고 얽히면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예. 조금 이제 우리 국민께서 이제 화가 난 거는 그렇죠. 맞는데 예. 꼭 뭐 그분들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뭐 전염병이 생겼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곤란하고요. 이제 좀 차분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이슈 이야기해보죠. 자, 지금 또 정치권 선거의 태풍의 핵이 아닐까 싶은데 비례 위성정당입니다. 자, 미래통합당에서는 미래한국당이라고 하죠. 예,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그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한국당에서 내는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신들은 절대 이런 꼼수를 쓰지 않겠다,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미래한국당에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자체에서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일은 없다고 계속해서 언급합니다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나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지지자들이 만드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스탠드인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볼멘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 이거 과연 왜 이런 선거법을 통과시켰냐는 예.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것이 무슨 손혜원 의원이나 예. 뭐 바깥의 얘기가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이거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당 명부제가 우리가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외국에 의해서도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이걸 뭐 우리가 굉장히 독일 제도를 좋다 그러는데 독일 제도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파행돼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 지역구 뽑는 그 지역구에 선택하는 정당하고 정당 투표 선택하는 정당하고 굉장히 갈수록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자꾸만 의원수가 불죠. 예. 드러나고 또 이제 극단적인 극우 정당이 득세한 것 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정당 명부제 하게 되면은 이런 게 필수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다당제가 무슨 유토피아입니까? 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이건 문제가 많다. 예. 더군다나 대통령제 국가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 저는 뭐 처음부터 이걸 반대했던 사람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예. 이걸 예상 못한 난 여당이 역대급 바보짓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도 할 것 같습니까? 난 한다고 봐요. 안 하면 이거 완전히 뭐 과반수를 한국당 플러스 비례한국당이 가져갑니다. 통합당 플러스 비례한국당. 예. 이게 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지금 예. 뭐 이거 언제 만들겠어요? 아니 그거 간단해요. 지금 정당이 많습니다. 그 정당 하나 인수해서 간판 갈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친박연대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허황된 이슈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안 한다고 이제 예.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놓고 하는 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정치가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봅니까? 매우 심하게 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라는 게 이제 선거 때 앞두고 이제 공학적으로 자꾸 따지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선거구 획정을 해도 한석을 갖고 막 죽고 살아요. 예. 뭐 절대로 양보 못 한다 그러는데 실제 선거를 치러보면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항상 역대 총선 이변이었고요. 바람 부는 대로 이게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경우와 만들지 않을 경우 의석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그런 것보다 이를테면 뭐 경제 이슈라든가 부동산 또는 정권의 어떤 뭐 능력과 뭐 오만한 태도 이제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잃을 의석이 더 훨씬 크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꼼수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그 미래통합당을 비판해놓고 뒤늦게 이걸 만든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그 이른바 중도층 내지 또 지지층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고 예. 그로 인해서 지역구의 의석을 더 훨씬 더 많이 잃을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다. 크다고 예. 봅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미래한국당에서도 꼼수를 했고 반칙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예. 그게 맞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건 저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이걸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또 이제 원외 정당 끌어들여서 뭐 이상한 페이퍼 정당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뭐 금방 판명될 예. 거예요.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이 갈렸는데 그 이상돈 의원은 가능성이 있다 만들 가능성이. 근데 만일 만들게 되면은 정의당하고 관계도 상당히 틀어질 거란 말이죠. 정의당하고 이제 뭐 태동하려고 그러는 이른바 호남신당, 예. 민생당의 의석을 비례 의석을 많이 잠식하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 제도가 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보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의당 보죠. 그러면 이제 비례 후보가 예를 들면 1번서 5번까지는 좀 안정적이라 그러고 6, 7, 8번이 좀 부동자야 그러면은 6, 7, 8번 후보들은 그 지역구의 정의당 후보가 전멸하길 빌 거라고요. 그래야만 예. 자기가 되니까. 예. 그 호남신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지역구가 그 어려운 제3당, 4당이 선전하면 선전할수록 비례의석이 깎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작은 정당에서는 이렇게 파토날 수가 없잖아요. 독일에서 있던 게 뭐냐 그러면은 독일은 항상
말하자면 진보 연정, 보수 연정했기 때문에 연정 파트너 정당이 있어서 유권자들을 그걸 교묘하게 배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제 국회 연정이라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이걸 예상 안 하고서 덥석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난 민주당, 제가 느낄 때 민주당이 뭐 정의당하고 그냥 같이 파트너를 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 난 이게 완전히 그 선거제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역대급 바보짓을 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만일 만들게 되면 정의당하고 관계 설정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못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당의 이제 지역 기반이 아무래도 이제 호남인데 또 호남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의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민주당이 뭐 그렇게 뭐 속으로 뭐 공학적으로 계산하면 만드는 게 좀 몇 석 더 얻어올 수 있으니까 만들고 싶겠지만 만들고 싶어도 하면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면 그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지만 좀 발 빠르고 계산 빠른 사람들이 그럼 항상 이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오히려 좀 약간 바보 같고 둔해도 국민한테 어떤 집단으로 비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뒤늦게 허겁지겁 무슨 비례위성정당 만든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명분을 잃고 뭐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뭐 그건 뭐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되면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정당이죠. 이건 뭐 실제로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또 그 뭐 자유한국당에 있었던 의원들 불출마했던 의원들 넘어가기도 했고. 그러면 이 미래한국당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냐? 최근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최근에 발표했는데 정당 비례투표 어느 정도 하겠느냐? 민주당이 33%, 미래한국당이 25%를 갖고 왔단 말이죠. 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으로 제시를 했는데 25%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이상돈 얘기한 것처럼 이게 큰일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기대했던 것이 그 유승민 의원이 만든 그 새로운 보수당 또 이제 이현주 의원이 만든 전진당인가요? 뭐 이런 당이 좀 남아 있었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정당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뭐 지역구는 뭐 소선거 군소정당이 뭐 많이 낼 수 없으니까 지역구에서는 저 미래통합당을 찍더라도 좀 정당 투표는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그냥 합당해서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제가 만일에 과거 한국당 미래통합당 지지자라고 보면은 내가 지역구에 한 표를 찍죠. 예. 근데 거기다가 정당 투표를 찍는 게 이게 무효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사표가 돼버리잖아요.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기가 찍는 게 사표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 확실한 사표가 돼버리니까 그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미래 한국당 그거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지금 유승민 의원이 만든 새로운 보수당과 이런 것이 없어진 것이 결국에는 그 비례한국당의 의석이 많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확실히. 네, 난 있다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아직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후보 변수를 또 역시 봐야 될 겁니다. 이를테면 비례위성정당의 후보들을 어떤 사람들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있는 미래통합당 에 이미 그 영입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그대로 다 옮겨가는 건지. 또 이제 새로 거기 공병호 씨가 거기 공천관리위원장 맡았죠. 과연 이제 어떤 사람들을 공천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이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내가 비례는 그쪽을 찍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한성교 대표가 있고요. 또 이쪽에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 중에 일부 가셨는데 그분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하면은 동의할까요?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후보를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 정치적인 과정에서 이 민심을 얼마나 좀 얻는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그 보수 미래통합당이 성공하려면은 지금 한성교 의원이나 뭐 이렇게 가 있는 의원은 별 문제가 안 되고요. 예. 그 현재 그 비례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의 앞 번호들 1, 2, 3, 4, 5, 6, 7 정도가 어느 정도 인물이 나오느냐가 좌우됩니다. 예를 예. 들어서 탄핵 역풍 후에 그야말로 그냥 한나라당이 다 망하는 줄 알았지만은 그 당시 박근혜 대표가 들어서고 했을 때 그 당시 비례대표가 한나라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예. 나경원, 뭐 진수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정도로 좋은 인물을 낼 것 같으면은 저는 한국당이 두 당이 합쳐서 굉장히 성공한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성교 대표가 지금 여러 번 언론에 밝히고 있는 게 우리는 그 전에 이름 바꾸기 전에 자유한국당 하고 관계 없다. 우리가 알아서 비례대표 후보를 우리가 공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면면을 볼 때 이른바 과거에 이제 뭐 친박 세력 이런 사람들을 좀 뭐 끌어다가 공천을 한다든가 이제 이러면은 아무리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이라도 이제 손이 안 가겠죠. 이를테면 다른 선택지, 뭐 그게 뭐 안철수 전 의원이 만든 뭐 국민의당이든 뭐 다른 또 정당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로 좀 흩어질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예. 될 겁니다. 성한영 기자가 안철수 국민의당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글로 넘어갑시다.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여론조사 신뢰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마 이게 리얼미터하고 입소스하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차이가 좀 많이 났거든요.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조금 왜곡된 거 아니냐. 입소스께 맞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안철수 국민의당 지금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사변초가에 빠진 것 같아요. 주위 측근들이 다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아이고, 처음부터 예상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사람스럽게 얘기를 하면 의미가 없죠. 예. 그게 사실 뭐 의원들도 난 거기 이른바 친한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당 빠져나가고 예. 간다 그러면 난 그 사람들이 정말 가슴에 손을 놓고 자기들이 국회의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자기 자신의 철학이 그렇게 없어. 그래서 무슨 안철수 대표 처음 된다고 와 갔다가 뭐 이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한국당으로 쪼로로 달려가고 뭐 그런 사람들 의원들 데리고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예. 저는 뭐 애당초 되지도 않을 거라 봤어요. 제가 이제 지난 2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안철수 신당 그때는 당명이 국민의당이 아니었죠.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3% 득표율도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 그런데 설마 천하의 안철수인데 3%는 득표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 진짜 3%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고립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유권자들은 자기가 정당 투표를 하나 찍지 않습니까? 예. 그게 효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겠죠. 예. 사표 얻는 걸 제일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게 정당 투표를 지금은 만약에 사표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굉장히 방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3%가 확실히 넘을 정당에다가 찍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이런 추세가 있으면은 그건 안 된다고 봐야죠. 예. 네, 마찬가지로 아직도요. 국민의당도 이제 공천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1, 2, 3번 뭐 한 4번, 5번까지 아주 괜찮은 인물들을 영입하는 데 성공을 하고 그분들 손잡고 안철수 전 의원이 안철수 이제 대표가 캠페인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안철수를 좀 바라보고 비례대표는 그쪽 그걸 유권자들이 찍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역이라든가 측근들이 다 미래통합당으로 가버렸는데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가 쉽겠습니까? 뭐 안철수 전 의원 자체가 그 전에 정계 입문할 때 새로운 인물 아니었나요? 예. 뭐 그런 정도의 아주 참신하면서도 유명한 이런 분들 영입에 성공을 한다면.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참신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물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에 그 선거라는 것은 그 정당의 그 리더급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정치적 능력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인물을 몇 사람 이렇게 좀 영입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정당을 이끌어가는 추종력이 없는 정당에 무슨 새로운 인물을 갖다 내세워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요건에서 다 안 된다고 봐요. 난 처음부터 안 된다고 저는 확실히 얘기했어요. 예. 4년 전 생각을 하면요. 그때도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이 만들었을 때 뭐 별로 처음에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남에서 바람이 불었고 또 그때 새누리당에서 공천 파동 일으키면서 이제 돌풍을 일으켜서 무려 38석을 얻었지요. 또 그때 이제 이상돈 의원님 같은 아주 괜찮은 분들을 또 이제 영입하는데 성공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알 수 없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지금 물론 안철수 전 의원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확실한 것은 과거 안철수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건 아니니까요, 지금. 네, 그렇죠. 이미 그 정당을 이미 이렇게 정치 신인이 아니고 이미 정당을 이끌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당 투표 찍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현 제도가 갖고 있는 너무나 명백하고 뻔한 문제점을 알고도 어떻게 해서 정부 여당이 이런 이상한 선거자들을 예. 밀어붙였는가에 대해서 난 참 예. 어처구니가 예.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일 비례정당을 민주당에서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전략적으로 정의당을 비례로 투표를 해야 될 텐데 그 심정적으로 그쪽에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예. 저는 그거는 좀 선택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과거에도 보면 정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많이 못 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는 뭐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에서는 정의당, 과거에 민주노동당 예. 했었죠. 찍던 유권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지금 좀 늘었는지 줄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민생당 변수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 그렇습니다. 예. 그쪽의 유권자들도 지역구 투표는 뭐 민주당을 도와준다고 뭐 하겠지만 이게 어차피 비례대표는 내 표가 표가 사표가 되거나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그쪽에 이제 민생당의 이제 앞번호 비례대표에 괜찮은 인물들을 공천을 하면 그럼 저 사람들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도 이제 비례대표는 민생당을 찍겠다 이런 호남 유권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되고요. 또 민주당은 17석 그러니까 47석 중에 준연동형 적용이 된 30석 말고 17석의 또 비례대표 후보들을 냅니다. 내야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그래도 끝까지 난 민주당을 찍겠다 하는 유권자들도 꽤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지역구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비례대표가 줄잖아요. 예. 현 제도의 맹점이.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정의당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호남신당, 민생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구 의원의 경쟁력이 있는 분이 몇 사람이 있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례대표가 몇 살에도 뺏겨요. 아예 지역구를 갖다 포기해버리는 비례 전문 정당하고 똑같은 얻으면 오히려 손해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고 우리가 참 이게 선거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게 참 이걸 통과시킨 정부 여당한테 그 멍청한 짓을 한 정부 여당한테 원죄가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민의를 왜곡하게 된 거죠.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갔다는. 송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거의 기존 제도와 합하면 그게 말이 맞는데 지금은 지역구가 많이 나오면 이게 비례를 깎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이 비례 위성 정당을 갖고 논쟁을 하는 게 사실 별로 생산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의석이 늘어나고 줄고 이 변수보다 다른 어떤 정책적인 국정에 대한 평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또 어떤 정당 대표들의 어떤 실언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공천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지역구 의석이 253개나 되고요. 수도권에 무려 122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어떤 변수, 정치적 변수가 작용해서 의석을 얻고 잃고 이쪽 변수가 훨씬 크지. 이게 비례 위성 정당 때문에 일당이 일당 될 정당이 2당이 되고 2당 될 정당이 1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국은 선거라는 게 거대 양당이 결국은 반반 갖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지난번에 1, 2당의 의석이 거의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그 위성정당에 관해서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언급해드리는 거 개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에서 20일 만 18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였고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 오차였습니다. 응답률은 13%였고요.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정치평론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여쭤봅니다. 만일 내일 선거가 치러지면 어떤 당 일당할 것인가.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그 행정 권력, 지방 권력에 이어서 의회 권력까지 아마 장악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변곡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확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되면 야당, 지금 미래통합당과 비례한국당, 예. 미래한국당이 합친 게 근소하게 일당이 된다고 보죠. 그게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비례대표 때문에 나오는 예. 근소하게 거기서 결과가 결과가 좌우되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집권 4년차에서 집권 여당이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죠. 선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요. 또 지금 여론조사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표집 샘플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꼭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찍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믿을 게 못하고요. 선거 막판 표심 아직 형성 안 됐습니다. 예. 선거 당일까지도 알 수 없는 게 지금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디가 일당한다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르다고. 알겠습니다. 예. 아까 한국갤럽 조사 제가 1,200명이라고 했는데 1,002명이었군요. 정정해드리고요. 오늘 두 분의 토론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이상돈 의원 또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